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이고 제 옆에는 전국 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한국 입양 홍보에 관련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렵게 제가 21대 때 4년 동안 눈물로 호소해서 만든 법, 위기임신 보호출산법이 2023년 10월에 통과되고 24년 7월 19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 1주년이 됩니다. 그에 앞서서 1주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 325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고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7월 19일이면 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347일 동안 325명, 하루에 한 명꼴로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한때는 출생하고도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는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제도를 만들고 시행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총 1,882명의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60명은 상담 끝에 아이를 낳아서 직접 키우기로 결정했고 또 출생 신고를 통한 합법적인 입양으로 보낸 사례가 32건, 보호출산 즉 익명출산한 사례가 107건이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보호출산을 철회한 사례도 19건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가족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결심한 엄마, 품에 안긴 아기를 보며 입양 결정을 철회하고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먹은 엄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지로 탄생한 제도입니다. 위기임신 여성이 홀로 불안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자녀를 위한 숙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내미는 손입니다. 생명보호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민관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주식회사 한진 조현민 사장님과의 우연한 만남이 계기가 되어 5월에는 주식회사 한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실질적인 후원은 물론 홍보 캠페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 상자에 위기임산부 24시간 상담 전화번호 1308 생명의 번호가 새겨진 테이프가 부착되어 여러분 곁으로 도착할 것입니다. 저 역시 매일같이 생명을 달리는 번호, 저 역시 매일같이 생명을 살리는 번호 1308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1308은 누군가에겐 절박한 구조 요청이자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역 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분들은 24시간 대기하며 지금도 긴급 상담과 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상담사분들의 사명감과 헌신만으로는 이 제도를 지탱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사와 이번 추경심사에서도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썼지만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현장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비롯하여 제도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고 나가겠습니다. 한 해 예산 46억 원, 이 작은 예산으로 325명을 살렸습니다. 이보다 나은 저출산 대책이 있을까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태어난 생명을 지키는 일,
가장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사회를 꿈꿉니다. 위기 임신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고 모든 여성이 그리고 책임지는 남성과 함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사회, 그 길 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는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법안을 함께 고민해준 동료 의원님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상담사들, 무엇보다도 두려움 속에서도 1308로 전화해준 위기 임신 여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변화가 10년, 20년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행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외롭지 않도록 생명 앞에서 정치가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 가장 먼저 닿는 정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8일 국회의원 김미애.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미 관세 협상 등 국정 현안 대응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번이라도 낙마해야 할 후보들조차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며 검증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의 우려와 민심을 외면한 채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 임명을 위해 누구보다 엄격해야 할 대통령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오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힘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책임 정당으로서 경제, 통상, 외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해서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대승적 결단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히 최근 우리 경제에 명운이 걸린 대미 관세 협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중대 과제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일자리, 나아가 민생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새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해명되지 않은 의혹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농지 쪼개기 매매, 기재부 예산실장 재직 당시 방문한 특정 업체의 500억 부당 이익 등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김정관 후보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직했던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 퇴직 후 상여금 수령, 꼼수 절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조현 후보자는 장남의 아파트 구매 지원 자금 출처, 전세 계약 과정, 도로 부지 구매로 큰 이득을 취한 배경에 대한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여전히 국민적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세 후보자 모두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국민의 의구심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결코 후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 후보자는 오늘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미 관세 협상, 경기 회복, 글로벌 외교 현안 등 중차대한 과제를 책임질 국무위원으로서 실력과 성과로 반드시 국민께 보답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 초당적 협력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재용이 무죄면 박근혜도 무죄라는 말입니까? 삼성공화국에 무릎을 꿇은 사법부, 도대체 그 어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삼성 불법 합병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법상식은 물론 그간 사법부에서 내렸던 판단들마저 무위로 돌리며 노골적으로 삼성공화국에 무릎을 꿇은 대법원의 비루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분식회계, 합병 비율 조작, 회계법인 동원, 공시가격 왜곡, 이 모두가 오직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총동원된 불법적인 수단들입니다.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쳐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수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었고 사모펀드들의 국제투자 분쟁 제소로 약 2,500억 원의 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갈 판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행위가 부적절하긴 했어도 처벌받을 정도는 아니라고요? 지나가던 소가 배꼽 잡고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이미 이재용과 박근혜는 이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모두 다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재용이 무죄라니 그럼 박근혜도 무죄라는 것입니까? 하필이면 선고가 내려진 어제는 77주년 재헌절이었습니다.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 대법원에서 자행된 헌법 무시 능멸 선고를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인권 보장 최후의 보루로 다시 세우기 위한 사법 개혁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가 탄핵 기각이라니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사 탄핵이 가능해야 진짜 개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불법 사범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그것도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기가 막힌 판결에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도하게 헌법을 위반해도 검사는 파면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헌재 스스로도 위헌 불법 행위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검사로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구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및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이토록 위헌 불법 행태가 분명함에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대체 그 어느 국민이 납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숱한 불법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로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파면된 검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제 헌재의 판결은 대한민국 검사 집단은 아직도 여전히 분노스럽게도 치외법권 특권 지대임을 재차 확인해 준 꼴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검사도 당연히 처벌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의 시작은 검사 파면으로부터 또한 그 시작은 고발사주 손준성에 대한 실질적 처벌로부터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 논평입니다. 수해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감자전 만찬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감자전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참석자와 함께 우리는 현장파라면서 함께 웃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나온 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열고 박장대소하다 국민적 지탄을 받은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국민 고통 공감 능력이 원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종종 없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이 집중호우로 초토화되고 13개 이상 도시에서 수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4명이나 사망하고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와 하천이 붕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자전 만찬이 웬 말입니까? 아무리 비올 때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감자전, 전복전 먹은 거 자랑하면 국민이 맛있게 드셨습니까? 하고 박수 보낼 거라 기대하셨습니까? 국민을 2번 울리는 잔혹한 만찬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리는 현장파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웃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물에 잠겨 국민은 비탄에 빠져 신음하는데 대통령실에 앉아 감자전 먹으며 현장파라고 자화자찬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소름이 돋습니다.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내란 특검은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치적 수사가 더 중요하다는 이재명 정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수해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망연자실 울고 있고 대통령은 감자전 먹으며 웃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이재명 정권의 리더십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국민의힘 대변인 이준우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국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피해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데 전부 다 예방의 만전을 기하고 작은 피해라도 발생했을 때 빨리 복구가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이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5주년 되는 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의 땅 한반도에는 지금도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내용들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가족의 생사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고통은 이제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시고 기자회견하시려는 분들은 북한 인권연합회 김태현 이사장님과 그리고 NGO 모두 모이자 가와사키 회장님 그리고 PMK 피스메이커 코리아 김사랑 대표님 이렇게 함께 모셨습니다. 이분들의 절절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을 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겠다고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사 확인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래서 이산 가족들의 서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께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가와사키 이코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나서 자랐다가 17살 때 북한으로 갔다가 44년 만에 탈북해서 일본으로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갑이 넘어서 탈북한 이유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 북한에 갇혀서 산 44년을 외부 세계에 알리지 않고는 나는 죽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환갑이 넘은 나이로 여자가 혼자서 북한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에 있는 제 식구들과 이산가족이 되어서 20년이 넘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제는 그 애들 얼굴조차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21세기의 이 시각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계속 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목소리조차도 못 듣고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신거래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이 참혹한 현실을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어제는 제77주년 제헌절이었습니다. 오늘 제헌절 이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헌법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헌법상의 국민인 북한 주민이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4,000여 명의 탈북민이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북한 동포와 함께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산가족들의 슬픔을 보듬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에 여야 합의로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 제정된 북한 인권법이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북한 인권법에 의하면 남북 인권 대화를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때 이뤄낸 것이 바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 만나서 서로가 기쁨과 슬픔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산가족의 재상봉, 그것도 단순한 최소한도로 서신교환만큼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산가족의 슬픔을 더 이상 우리는 방치할 수 없고 이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정상 시행돼서 이 모든 대한민국의 위정자 국민들이 이 북한인권법의 헌법과 북한인권법이 내리는 엄숙한 명령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스메이커스 코리아 대표 김사랑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제헌절 77주년이었습니다. 78주년을 향하는 첫날에 국회의사당에서 발언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들의 이 작은 외침들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 이산가족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10대로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산가족과의 서신 교환. 둘째, 한반도 지도 바르게 표기하기. 그리고 10대들이 바라보는 이산가족의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서신 교환 정상화. 가족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각자의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의 소식을 지금, 바로, 언제든지 묻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산가족들은 그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들은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 80년 동안 기본적인 안부조차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순간 사람들은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단 한 통의 편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한반도 지도 바로 표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보는 기상청 날씨 누리는 남한의 영토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약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은 그들의 고향, 가족, 친지들이 어떤 환경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국가기관을 비롯해 모든 공공, 기상, 정보 시스템에는 한반도 전체를 표기해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대가 바라보는 이산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요즘 10대는 통일이나 분단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8080 캠페인 서명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게 되었을 때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피스메이커스 코리아를 설립하여 현재 청소년들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통일의 가치를 공유하며 한반도 미래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는 5개국의 10대 학생들이 모여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파트너 Interscholastic Ethics Society, 국제학교 연합윤리 동아리도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은 자발적으로 이산 가족의 서신 교환을 지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제가 아닌 가족의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전 세대를 아울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10대들 또한 이들의 만남과 서신 교환을 매우 지지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10대를 대표하여 어른들과 정부에게 건의합니다. 이제는 어른들과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분단이라는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 높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10월 4일 이산 가족의 날까지 80일간의 8080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80년간 분단되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80일간의 하루를 1년처럼 여기며 이산 가족들의 그리움에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10월 4일 이산 가족의 날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 주민의 참혹한 그러한 그 노예적 삶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재명 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정동영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반인권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히고 북한인권법은 남북 합의에 위반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보편적 양심의 정면으로 반하는 위험한 인식이다. 오늘날 북한 전역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며 2,400만 북한 주민은 공포와 굶주림, 감시와 억압 속에 신음하는 생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가혹행위, 공개채용, 강제노동, 정치범 수용소, 아동에 대한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가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반인도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후보자는 북한 인권 현실에 대한 일말의 문제의식조차 없이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쏟아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 이전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묻는다. 북한 주민의 비명을 외면하고 포갑 정권의 논리에 동조하는 인물이 어떻게 남북 정책을 이끌 수 있단 말인가? 정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북한 인권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양심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존엄과 자유에 관한 문제다. 정동영 후보자의 발언은 북한 인권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과 정치 논리에 따라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냉혈한 정치인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이 통일부를 맡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정동영 후보자의 통일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15일 사단법인 북한인권 상임이사 및 올바른 북한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오림모의 대표 오봉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진보당 긴급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처 생계형 노점상 확대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생계형 노점상 확대 소비처가 생계형 노점상에게도 확대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취지 발언으로 진보당 공동대표 이경민 공동대표께서 취지 발언해 주실 예정이고요. 두 번째 발언으로 김용주 서부지역 노점상연합 홍대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으로 박윤선 서부지역 노점상연합 신촌 지부장님께서 발언하실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취지 발언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공동대표이자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민입니다. 오늘 이곳 국회에 모이신 분들은 신촌 홍대에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최근 명동으로 회자되는 일부 기업형 노점이 아닌 생계형 노점 상인들로서 지난 겨울부터 올 봄까지 낮에는 영업을 하고 밤에는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시민들에게 어묵을 무료 나눔을 하고 응원봉을 들며 민주주의를 외치신 분들입니다. 최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누락 및 사각지대에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노점 상인들입니다. 이번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살리려면 소비쿠폰 사용처를 노점상까지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는 노점상들이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노점상인들을 보호하고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2년 전 국회 5만 국민청원에서 제출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이 제정이 될 때 가능합니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길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노점상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주체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이 그 취지에 맞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까지 노점상인들까지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대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명동에 있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생계형 노점상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홍대 또한 명동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홍대 노점상들은 1가구 1매대 임대 및 가족의 동반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여 모든 판매 품목이 저렴합니다. 정기적인 위생검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 노점의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회복 쿠폰으로 발행되는 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노점에 비치되어 있는 카드 단말기는 비사업자용 카드 단말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법상에는 노점상이 면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점상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법 제도상으로는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는 소비자의 편의와 저희들도 우리 사회 경제의 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였지만 이번 민생회복 쿠폰 카드 사용처가 될 수 없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생계형 노점상에게도 확대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나아가 2년 전 5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로 국회 청원단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이 새 정부 국회에서는 조속히 논의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노점상이라는 직업은 한국직업사전 5322번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30여만 명의 노점상도 이제는 벌금 말고 세금을 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의 경제적 주체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상입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 신촌 상권이 무너졌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기자분들도 최근에 신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특히 작년 계엄 이후 상권은 더욱더 위축되고 있으며 저희 노점상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 무너진 상권이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점상이지만 주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과 상생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것은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 쿠폰이 노점상에게도 쓰여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노점상을 범죄시화하면 노점 단속 특별경찰대까지 동원하여 단속하는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당장 그만두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30만 명의 노점상을 정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봐주시길 간절히 요청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처가 생계형 노점상까지 확대되기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백승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논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평입니다. 윤 어게인 전한길 입당. 국민의힘은 극우 내란 정당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전한길 씨의 입당을 허용하며 극우 추종 세력과 한 배를 탔습니다. 전한길 씨는 수만 명이 함께 입당했다며 자신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등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흔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구원투수로 받아들이는 게 내란 정당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신입니까? 내란 세력도 모자라 극우 세력을 끌어안고 혁신이라니 기가 차고 염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호들갑 떨 것 없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는데 그러면 지난 5월 김계리 씨의 입당은 왜 보류했습니까? 윤석열의 눈치만 보더니 이제 전강훈과 전한길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될 셈입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처럼 망상과 환각에 취해 현실을 아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러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내란에서 벗어나자고 했다가 다구리를 당한 것입니다. 극우 내란 세력의 결탁이 지금 국민의힘의 추악한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혁신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께 극우 내란 정당임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논평입니다. 윤석열의 조롱과 버티기, 법원은 법기술자 내란수계에게 법의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특검 조사는 물론이고 재판마저 연이어 거부하던 내란수계 윤석열이 조금 전 구속 적부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하며 재판과 조사를 보이콧해놓고 자신의 석방을 위해 구속 적부심 신문에 나타난 이중적 태도에 기가 막힙니다. 구치소 계단 오르기 힘들다,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다는 말들은 다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명백한 우롱입니다. 윤석열은 법기술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법 절차만 선택적으로 쓰며 국민과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정선거 음모론자에게 보내는 옥중 편지를 통해 극우 세력, 윤 어게인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관용은 미래의 반헌법적 범죄에 용기를 주고 또 다른 반란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반란의 후예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윤석열을 단호하게, 준엄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인치지휘는 구속영장에 수반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법원과 특검은 법기술을 이용한 윤석열의 버티기 전략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수계가 국민을 조롱하고 사법 시스템을 능멸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논평을 추가해서 더 하겠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을 기억하며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서희초 2주기를 맞아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해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희초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들은 광장에서 검은 점이 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반드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과중한 민원과 행정 업무, 무너진 교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생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민원에 시달리다가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고 입시 스트레스로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희초 선생님을 다시 기억하며 약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선생님이 존중받고 학생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흘린 눈물과 목소리가 헛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박찬대 의원입니다. 오늘 지금 폭우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삶보다 우선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충청, 호남, 영남에 2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붓는 폭우가 핥히고 간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국민들께서 망연자실해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 후보로서 이런 상황에서도 당대표 선거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충청, 호남, 영남의 대의원 권리당원들께서 투표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과 지도부의 폭우가 그치고 피해 복구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때까지 당대표 선거 일정을 중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국민께서는 폭우와 싸우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도 국민과 함께 폭우와 싸워야 합니다. 자칫 선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비판으로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상황임을 10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 임시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집권 초에 맞이한 대형 재난 앞에서 어떤 용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거 일정 중단 이후 재개 시점과 추후 재개될 선거 일정 등은 모두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온전한 입양 기록 이관과 정보 공개 청구권 개선을 위한 해외 입양인들의 요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하는 겸 입양법 시행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시설 퇴소 아동이고 또 같은 피해자이자 아직도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해외 입양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동권리연대의 조민호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2년 전에 헤이그 협약 내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모든 입양에 관한 기록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공적 체계로 이관하는 게 주대 뼈대가 되는 그 법안을 내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를 관할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인사청문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거를 전달할 겸 또 우리 민주당 서영석 의원님께서 이 해외 입양인들의 이 고통과 이 권리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셔서 오늘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전 세계 해외 입양이 되었던 14개국의 29개 단체의 각 당사자들입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미국,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각국에 퍼져 있는 해외 입양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얼스의 공동 대표 줄리안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레인 선생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입양되셔가지고요,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영문으로 하실 텐데 동시에 제가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I am Julaine Lee, member of EARS. In the past month, EARS has been meeting with members of Parliament, particularly with MP So Young-suk and other decision makers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critical and emergency issue regarding the transfer of adoption files. 네,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24년 넘게 한국 가족을 찾고 있는 EARS의 공동대표 줄레인 리라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입양 기록물 이관 문제가 심각하고 긴급한 사안임을 알리기 위해 서해석 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고 특히 지난 7월 저희가 이제 국회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The EARS Forum on July 7th at the National Assembly, supported by 6 members of Parliament, we called on emergency action to find a permanent home for our files. The curren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as unable to send one person, not a secretary or intern, to take notes and attend. Last week, we submitted a petition for investiga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investigate the NCRC, denying access to our legal right for adoption information. 네, 저희가 이 기록물 연구
추가적인 보관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지만은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비서관이나 담당 인턴자를 보내지도 못했고 저희는 이제 지난주에는 아동권리보장원서 입양정보 공개 청구를 3개월 멈춘 것에 대한 조사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Tomorrow, July 19, our files move to a cooling storage site in Goyang. Despite the sensitivity and importance of these historical documents, the government has no clear long-term plan for their storage, access, or preservation. 내일 19일부터 우리 기록물이 고향의 냉동 보관 장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문서의 민감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문서 보관, 접근 또는 보존에 대한 명확한 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Today is a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new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uring the 2024 National Assembly audit, the ministry was heavily criticized by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for its mismanagement of the NCRC's digitization project of adoption records. Despite spending 2 billion Korean won over 10 years to digitize records from child welfare institutions, the project was a complete failure. Issues included lost originals, blank scans, incomplete uploads, and poor error auditing. 오늘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물 디지털화 사업관리 부실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과 기관의 기록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10년간 20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원본 분실, 공백 스캔, 불완전한 업로드, 부실한 오류 검사 등으로 모든 면에서 부실한 프로젝트였습니다. Although the ministry later ordered internal audits, disciplinary action against key officials, criminal investigations, and the recovery of overpaid funds to contractors, none of these measures have carried out. Shockingly, those responsible were promoted or reassigned shortly after the audit. 이후 보건복지부는 내부 감사, 주요 관계자 징계, 형사고발, 계약업체에 대한 과언납금 환수 등을 지시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감사 직후 책임자들이 승진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Lost records remain uncovered and system errors persist. The NCRC has shown unethical behavior without facing any meaningful consequences. 분실된 기록은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시스템은 오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As revealed in the TRC's report, overseas adoption has a history of human rights violations. 260,000 records represent over 70 years of Korean history. 올해 진실화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해외 입양 과정에는 인권 침해 역사가 있습니다. 26만 건의 입양 기록은 7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The Special Adoption Act guarantees adoptees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adoption records, but the new law restricts this right. The revised Article 33.3 limits information access not only when a birth parent refuses consent, but also when their consent cannot be confirmed. This provision is dangerous due to poor past record keeping. There are many cases of incorrect contact details or undeliverable addresses. 입양특례법은 입양인에게 입양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이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제33조 제3항은 친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험합니다. 과거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주소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After decades of false promises, we need timely action.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약속이 이어진 지금 우리는 시의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We urge the National Assembly to act swiftly to amend the law and implement real institutional improvements. 국회가 조속히 법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해외 입양인 14개국 29개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을스 신서빈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해외로 입양된 당사자가 아닙니다. 저는 74년에 보내진 제 어머니, 1975년에 보내진 제 아버지, 부모님 두 분을 둔 입양인 2세입니다. 우리는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국민들과 다른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접근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저희 요구는 하나,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을 조속한 설립. 하나,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소고 구축. 하나, 입양인들이 법적, 의료적 이유 등으로 입양 기록을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시스템, 긴급 정보 열람 접근권 마련. 하나, 새 입양법에서 입양인과 알 권리를 제한하는 독소 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입양인 2세의 가족 찾기 권한 보장. 하나,
기록 이관의 완전성, 투명성, 참여성 확보, 아동권리 보장원의 기록 이관에 대한 입양인 당사자와 중립적 전문가의 참여, 그리고 감독 체계 구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입니다. 한국이 89년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에 기수된 아동인권, 국정,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한 아동의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하고 70년간 한국에서 떠나보낸 해외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 새 정부는 입양 기록 이관과 정보 공개 등 행정을 포함해 해외 입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7월 17일 위 현황과 요구사항이 포함된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저희 용산에 갔다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과 관련한 요구를 경청하고 입양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입양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아동권리 보장원의 최선이 쿠팡 냉동 착오라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냉동 창고는 입양 기록물을 보관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곰팡이가 쓴 꽁꽁 얼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회견을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해외 입양인들의 입양 기록물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라고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를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모가 있는 아동이었습니다. 1978년도 4살 때였는데 어느 순간 경찰에게 집에 찾아달라고, 가족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데리고 간 곳이 바로 그 오순절 고아원 입양 위탁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국내 시설, 해외 입양이 안 되고 국내 시설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신분이 만들어집니다. 고아호적이라고. 그런데 이게 과거에 그 진화이 3월 달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일률적으로 발행했는데 고아호적이라는 거를 국가의 잘못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 입양 기록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입니다.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내 가족이 누구인지, 내가 왜 입양이 됐는지, 정말 이게 적합하게 됐는지 그 기록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여주질 않거나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그거를 국가의 공적 책무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해외 입양인들의 이러한 그 기본적인 권리를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더불어민주당 우리 서영석 의원님의 지지 발언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부천시 갑 국회의원 서영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신 입양기록 긴급행동 EARS 아동권리연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입양인 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연대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입양인에게는 입양 기록이 탯줄과 같은 소중한 기록입니다. 내일 7월 19일 날 공적 입양 체계가 본격 시행됩니다. 2년 전 개정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적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아직도 입양인의 권리와 신뢰를 보장하는 기반은 매우 부족합니다. 26만 건의 기록이 보관될 임시서고는 공공기록 보존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정보공개 청구 시스템은 지난 수개월간 중단되어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관 작업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백지 스캔 사건, 최근에는 해당 업체에 인건비 이중 지급한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국가 책임의 첫 단추부터 불신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입니다. 이 기록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그 존재조차 가려진다면 우리는 다시 어두운 입양의 역사, 기록 없는 입양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사안을 입양인을 아픔을 대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고 외부 감리와 입양인 당사자 참여 보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 제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을 설립할 수 있는 로드맵에 대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 목요일에는 함께 입양인들과 함께 조성 중인 임시소고를 직접 방문해서 정말로 안전한지, 입양인들의 걱정은 덜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심하고 입양 기록에 대한 보관이 우려한 대로 오염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의 주체이자 한국 사회가 반드시 응답해야 할 역사적 책임의 증언입니다. 이번 개편이 진정으로 과거를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입양인 단체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인들의 고통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일반 사람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가볍게 뛸 수 있는 게 바로 그 자신 신원에 대한 가족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원 정보를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시스템인데, 지금 우리 해외 입양인들과 국내 시설 퇴소인들 포함해서 자그마치 120만 명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해외 입양인들한테는. 그 120만 명의 그 문서고가 오늘 갑자기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입양 기록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되실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이거를 정말 잘 확보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이건 단순히 행정 서비스가 아닙니다. 입양인들에게는 권리입니다.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외 입양인들 다 함께 오늘의 목소리를 함께 구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네. 밖에 나가세요. 그럼 뭐예요? 바로? 그러면 대표. Guarantee our human rights. Our records need respect. Thank you. 자, 이상으로 오늘 우리 해외 입양인들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헤이그 협약을 앞두고 중요한 이 자리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그리고 노골적인 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민들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여당이 주도한 3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권성동 이철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특검이 정부 여당의 직갈대처럼 힘자랑을 하며 야당을 무차별 탄압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늘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보건복지부 위원이지만 특검에 강압적인 압수수색으로 청문회 참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이며 노골적인 야당 탄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은 문제투성이 후보자들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미달이 분명합니다. 결국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특히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은 국민적인 그런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고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얄팍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합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행정부 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 분립과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자제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정치특검의 야당 탄압과 무차별 압수수색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 브리핑 하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7일 24시 기준 한 주간 1225명 방문했고 2427건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58만 9,47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했고 19만 4,155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579건으로 24% 가장 많이 제보됐고 유튜브는 542건 22%이고 현수막은 264건 11%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주요 제보 내용으로는 이번 주에도 지난 14일 한국에 입국한 모스탄 전 대사의 허위 발언을 인용 확산하는 컨텐츠에 대한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안양교도소 자료 접근권 차단, 아동 사망 기밀 누설법 방지법 제정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이력을 추적해온 김용호, 정재원의 죽음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한 허구적 소설에 가까운 내용까지 덧붙여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허위사실로 판결된 바 있으며 이를 유포한 인물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파출소는 현재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발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현황 대응 보고 드립니다. 언론 내용 보고입니다. 7월 12일 펜앤마이크 TV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방송 3법 개정을 민주당의 방송 장악 시도로 왜곡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언론중재위에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 심의 규정상 공정성 및 균형성 위반 사례 12건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적 의혹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방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려 한 반면 후보자의 반론이나 상반된 의견은 상대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전 정권의 내란 및 3대 특검 관련 이슈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유튜브 관련 제보는 542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모스탄 전 대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유튜브 영상 12건과 대선을 부정선거라는 허위사실 유포한 영상 1건에 대해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264건입니다. 이 중 5개의 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6건 신고 조치했고 같은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철거된 불법 현수막은 총 14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고발 보고 드립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해 9월부터 10월 사이 구독자 수가 97만에서 171만 명에 달하는 대형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들은 다 한다. 가짜 좌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발언했습니다.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발언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8일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 업무 수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며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통위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 감사원의 판단 역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감사원이 고발까지는 하진 않았지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국민소통위원회는 유튜브 출연 발언까지 포함해서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 사안은 이진숙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직자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 드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관련하여 허위 글과 악의적 비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과 합리적 비판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의 유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는 다음 주에도 관련 제보를 기다리고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변인 김성애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전국적인 폭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누고 정부의 비 피해와 관련해 조기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기준 13개 시도 52개 시군구에서 3,413세대 5,19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밤사이 광주 북구에서 실종자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어려움을 겪고 계실 이재민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송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한 구호 작업과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이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잃고 5천여 명의 국민이 대피하는 비상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와 국회의장과 감자전 만찬을 나누며 파한대소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감자전이 목에 넘어갑니까? 국민은 물난리를 겪고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대통령은 감자전을 즐깁니다. 이것이 현장파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국민은 물난리를 겪고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대통령은 감자전을 즐깁니다. 이것이 현장파 대통령의 모습입니까?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한가하게 떡볶이 먹방을 하여 여론을 어이없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현장파라는 말과 달리 현장에는 총리도 대통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재난에 대처해야 할 대통령과 총리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제일 채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무원의 작은 실수는 용납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실책과 먹방 퍼포먼스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까? 현장파라고 말만 한다고 현장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자전을 먹으며 말로만 현장을 챙길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코로나 영웅이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나니 남은 것은 코로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은 단순한 흠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적격 여부가 아니라 공적 진입 자체가 가능한 인물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7년 가까이 위장 전입을 하고 남편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다운 계약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간 농지 직불금 논란, 남편의 코로나 수혜주 투자, 자녀가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의 수상한 광급공사 수주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며 생계를 내려놓던 시기, 방역 책임자의 가족은 코로나 재테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지는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서 소유조차 허용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는 평창 농지를 보유한 채 직불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 기묘한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 후보자의 질병청장 당시 부부 한 달 지출이 55만 원에 불과해 지출 축소 신고 의혹과 퇴직 2년 뒤 이자 소득만도 7,400만 원에 달하며 무직, 아들의 1억 8천만 원의 예금 보유 등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장관 청문인 여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해 충돌은 물론 청문 절차의 공정성마저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결국 지금 국민 앞에 드러난 건 코로나 영웅담 뒤편에 감춰졌던 정밀하고 지저분한 편법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사안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더는 입에 올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인사 기준부터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외교부의 바이든 날리면 소송 어물쩍 취하는 안 됩니다. 진상규명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이 취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소송에 대한 외교부의 잘못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며 장관이 되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독립적 판단 없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임을 일정 정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을 언론이 보도한 것을 두고 외교부가 나서서 덮으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음성 감정 결과조차 판독 불가였음에도 1심 재판부는 MBC의 정정 보도를 명령하며 정치적 판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전 국민을 황당하게 만든 코미디보다 더 황당했던 이 사건을 단순한 소송 취하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해당 발언부터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 언론에 대한 압박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도 필요합니다.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 표명은 단순 절차적 종결이 아니라
권력에 의한 언론 탄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에 의해 부당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승소 환영합니다. 방심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의해 부당하게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해촉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의 자의적 결정이 위법했음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법치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바로잡는 결정입니다.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정연주 위원장을 해촉했습니다. 방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까지 총동원된 표적감사는 정권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노골적인 정치 공작이었으며 그 결과 방심위는 언론 탄압의 전초기지로 전락했습니다. 정연주 위원장을 몰아낸 후 자리를 차지한 류일임 전 위원장 체제에서 방심위는 정치심의, 편파 징계, 청부 민원 등 각종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남발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론을 길들이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방심위 구성원들은 여전히 부당한 인사, 예산 삭감, 조직 파행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 고통은 하루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방심위 정상화는 물론 유일임 체제에서 자행된 각종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나아가 방심위가 다시는 정권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법적 정비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창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 대선이죠. 네, 윤석열, 김건희 여론조사 조작 건과 관련돼서 또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기각에 관련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의 대가로 공천을 거래했다면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자체가 무효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인물을 통해 맞춤형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을 줬다는 의혹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여론조사 실무자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요청해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불법적 여론조사의 수혜로 대선에서 당선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가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졌다니 충격적입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를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특검은 해당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을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헌정 파괴로 간주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든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누구도 처벌하지 않은 고발 사주, 사법부의 관대함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결정이 무죄 선언도 면죄부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 검사가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 가능하게 만든 사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 공익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사실 모두 인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같은 위헌, 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헌재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대하게 훼손했는데도 탄핵 사유가 아닙니까? 고발 사주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닙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당시 법여권 인사를 고발하는 문건을 작성해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했던 총선 정치 공작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 전 의원 모두 법적 책임을 피했고 손준성 검사만 형식적으로 기소됐습니다. 송 검사 또한 형사재판에 이어 헌재 탄핵 심판마저 처벌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고 총선에서 정치 공작을 벌였는데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법부가 말하는 법과 정의인지 국민은 반문하실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과 권력자들에게 내린 관대한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통해 다시는 민주주의가 검찰 손에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